우리 또, 네네네. 오셨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하 소리 잘 들리시나요? 님도 오셨고, 네. 우리 님도 오셨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일찍 오셨어요. 일찍 와주셨고, 많이 와주셨고, 그래서 한 2분 남았는데, 시간이, 딱 정시가 되기도 했고, 네. 많이들 들어와 주셨으니, 이제 슬금슬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일단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몇 달 동안 쭉 만나 뵈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 공간을 중심으로 다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여기서 손님을 맡고 있죠. 네, 손님을 네. 맡고 있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본업이랑 상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네.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연루가 돼가지고 제가 사장님 유튜브에도 나간 적이 한 번 있었고, 네, 그쵸. 그리고 또 워낙에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제가 맨날 사장님께 하는 얘기가 왜 대학원을 오지 않느냐. 당신 같은 사람이 악마의 소굴로. 대학원에 오지 않는 네. 건 약간 문제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아는 게 많으세요. 아유, 아닙니다. 네. 다 잘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직접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드릴 텐데, 일단은 성함과 운영하고 계신 장소의 이름, 네.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대한 홍보 기회를 10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동안 시간이 가죠? 네. 네, 저는 박진우라고 하고요. 그 직업은 커피를 만들어서, 차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접해드리고 손님 응대를 주로 하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공간 카페 다두라고 하거든요. 서울 도남동에 있고요. 카페 다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구독자 수가 많지는 않고요.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신 바로는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님, 구독해 주시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본업이 있다 보니까 템포가 빠르진 않은데, 그래도 꾸준히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공부한 내용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대담의 주제가, 제목이, 주제가 뭐죠? 주제도 모르고 왔네. 도시 속 일상 문화의 공간으로서의 카페. 네, 도시 속 일상 문화로서의 카페라는 일단 제목을 잡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붙여본 부제는 음료, 상품, 여가의 자리, 이렇게 붙여봤어요. 사실 지금 대다수의 현대인 분들이 도시에 살고 계시고, 또 도시에는 엄청 많은 수의 카페가 있고, 또 그런 카페라는 공간은 이제 원래 사용 가치를 얘기하자면은 이제 음료를 사 마시는 곳,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죠. 근데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음료라는 거는 어쨌든 상품의 형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페에서 음료를 소비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점점 제 생각에는 그 비중이 더 높아져 가는 게 어떤 여가를 소비하는 그런 맞아요. 어떤 소비의 양상들 관찰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는데, 일단 사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대중적이고 평범한 형식의 카페 오너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카페 자체도 평범하고 대중적이진 않고, 그곳에 들어있는 사장님도 평범하거나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요? 네. 네,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두를 들어오실 때 보면은 출입문에 규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여러 업장들을 돌아다녀 봤을 때, 손님한테 어떤 가게 룰이라는 거를 공지하는 게 참 보기가 드물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거는 그냥 암묵적으로만 있다가 이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상 손님이 출연했다. 이제 이럴 때만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정도로 회자되는 게 가게의 룰이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그거를 이미 출입문에서 명시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명시의 내용들을 보면 제가 처음엔 참 신기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이제 첫 번째로 영업 시간이 특이하다. 보통의 카페는 오전 10시에 열어서 뭐 늦게까지 하면 자정, 좀 일찍 닫으면 9시 이렇게 마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보통이죠. 근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오후 2시에 열어서 그마저도 잘 안 열죠. 그 얘기는 이제 안 하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오픈 시간 지키기가 쉽지 않죠. 오후 2시에 열어서 새벽 2시에 마감을 하는. 네, 정확히 말하자면 마감 시간은 따로 없는 거고요. 라스트 오더제로 운영을 하는 거죠. 1시까지 라스트 오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영업장들이 속해 있는 시간의 축에서 약간 이렇게 어긋나 있는.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첫 번째 그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나름대로 반박을 하자면 저는 제가 절대 특수한 형태의 카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보편적이다. 흔한 동네 카페를 목표로 하고 처음에 하기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굉장히 흔한 굉장히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여기서 어떤 뭐 특수한 일탈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새로운 뭔가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왜 일탈을 해요? 일상의 연장으로서의 카페. 미국 사회학자 중에서 제3의 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제3의 공간이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3의 공간이라는 게 제1의 공간은 이제 가정이 될 거고, 제2의 공간은 이제 직장이나 일터가 되겠죠? 그런 거 두 가지로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외에 뭔가가 하나가 더 있다. 제3의 공간. 그러니까, 그 제3의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뭐, 삶의 형태는 좀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삶이 건강해지고, 인간으로서 어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제3의 공간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제3의 공간을 표로 두고 이제 그 오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또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이 일을 하는 제가 좀 제 자신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즐겨 드시지만 술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장사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단순한 이유예요 사실. 여기 처음 오셔가지고 규칙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되게 막 운영 철학이 되게 뚜렷하신 것 같다. 뭐 장인 정신이 뭐 투철하신 것 같다. 이런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첫째 목적은 제가 편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일상의 연장으로서의 제3의 공간으로서의 카페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하나 둘씩 생긴 거고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환경과 그 업장의 물리적인 어떤 간과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타협점인 것 같아요.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알아봐 주시길 바랬는데 제가 사실 이런 거를 성문화하는 걸 되게 문헌으로 딱 기록해 놓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뭐 5분 이상 단체는 좀 출입을 제한하는 거. 5인 이상 단체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후불제로 운영하는 거. 후불제. 생각해보면은 뭐 꼭 가게가 선불이어야 될 필요도 없고 제 입장에서는 그런 규칙들이 좀 굉장히 일상적인 거고 일반적인 것 같은데 좀 독특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일반 고객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요즘에 특히 요식업계, 음료업계 그리고 뭐 서비스업계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 고객의 니즈에 최대한 우리가 맞춘다라는 이제 그거를 일종의 양질의 서비스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게 쪽에서 먼저 어떤 룰들을 이렇게 제시한다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 사실 뭐 우리가 식당을 간다던가 뭐 그러면은 뭐 벽에 써붙여 놓은 것도 많고 어떻게 뭐 행동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시하는 곳은 많은데 저희 쪽을 굉장히 독특하게 보시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봐요.
카페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카페라는 곳에서 하지 않는, 어떤 그 암묵적인 철칙이라고, 당연히 카페는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을 건드린다는 거죠. 이를테면? 핵심적인 두 가지를 건드렸다는 거죠. 선불이라는 부분. 그리고 개인 손님을 받는 것보다 단체 손님 한 번을 받는 것이 가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매출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많지는 않음에도 요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일반 경험하시는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시면서 여긴 굉장히 독특한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제가 처음에 다두의 첫인상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그런 거고, 네. 좀 본격적인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 일단 본인이 커피 전문가시고, 네. 전문가. 네. 저보다는 전문가. 그리고 어쨌든 이 카페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경험적으로나 뭘로나 이해도가 높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가 그 수강생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수업 시간에도 저희가 모더니티의 등장, 19세기 19세기 초에서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시점, 산업혁명, 그리고 아방가르드한 예술의 발생, 정치적 민주주의로서의 어떤 형식적인 평등한 관계, 그러니까 소위 시민사회라는 것의 등장,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죠. 여기 수준이 이 강좌 수준이 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전적으로 저희 수강생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엄청 열의도 있으시고 많이 아세요. 제가 요새 행복하죠. 알겠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할 때보다.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근대성의 산물로서 많이 회자되는 게 그 카페란 말이에요. 네, 그쵸. 프랑스 파리에 그런 맞아요. 카페들. 근데 그 발생 당시의 카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이미지는 거기에 문인들, 그렇죠. 사상가들, 근데 이제 돈이 많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모여가지고 뭔가 토론하고, 그러니까 살롱보다는 좀 더 계급 편향이 없는 공론의 장소로서의 카페. 개방돼 있고. 그리고 뭔가 창작의 공간. 실제로 그런 썰 있잖아요. 사르트르가 어느 한 카페에 죽어라 가서 거기서 책을 쓰고 이제 나중에 인세로 갚았다, 외상을. 맞아요. 그 해리포터 작가도 영국의 어느 카페에서 글을 써가지고 그래요? 해리포터를 완성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사르트르가 갔던 카페 사장은 그 사르트르 전용석을 줬대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의 어떤 상업적인 발상으로는 좀 힘든. 아니 돈도 안 내고 커피 먹는 사람한테 자리를 하나를 통으로 줘. 또 괜히 그런 사람들 보면 연구한다고 이렇게 벌려놓고 하잖아요. 4인석 차지하고. 근데 이제 그런 발생 초기에 카페라는 것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뭔가 그 시절의 카페가 원형처럼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현대 모습들이 굉장히 그 과거 그 근대까지 이어오던 인간의 삶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붕괴해 간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뭔가를 부족하고 그런 것보다는 너무 많이 얻어서 너무 많이 이뤄내서 우리가 인간의 자유도라던가 자율성을 너무 많이 획득한 나머지 환경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여건을 혹은 환경 바깥을, 그러니까 리얼이라고 하는 우리가 피치 못할 어떤 환경들을 외면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인식론적으로 외면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까지, 그런 상태에까지 치달았다는 게 이제 현대의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부분의 단면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근대 말기, 현대 초기의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의 활동이 굉장히 뜨겁고 활발했던, 정치적으로 열정이 넘쳤던 그 시대를 좀 갈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페라는 형태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초기에 이제 시작하실 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카페라는 업태가 특히나 실질 효용과 그 표면적인 효용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표면적인 효용은 이제 커피를 즐기고 뭐 음료를 즐기고 그 음료에 대해서 값을 치르지만 거기에 이면에 묻어있는 어떤 가치는 그런 어떤 근대 말기 혹은 현대 초기에 이제 뜨거웠던 인간군상의 재현, 그때의 페르소나를 답습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추억, 그때 향수를 이제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특히 21세기에는 다시 재현되기가 어렵죠. 정치적 사회에서 이제 상품의 사회로 이제 이행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는 재생산되지 않고, 그때 과거를 계속 갈망하면서 지금은 이제 카페라는 공간에서 그것들을 갈망하고 소비하고 뭐 그려나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온전히 자유롭고, 네. 자율적이고, 네. 개인적인 소비가, 네. 일종의 뭐 정치적 참여나 네. 아니면 공론장에서의 어떤 담론의 생산과 동일시되는 네. 혹은 바꿔 말하자면 이제 그러한 자율적 소비가 네. 공론장에서의 담론 생산이나 정치적 참여의 제스처들을 완전히 소거시켜버리는 뭐 혹은 네. 대체해버리는 네. 이제 그런 시대라는 말씀으로 네, 제가 들어도 그렇죠, 될까요? 그렇죠.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제 근데 솔직히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상품 중에 이제 그것에 실제로 내재하지 않는 어떤 가치, 그러니까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의 덕을 보지 않고 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성립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기는 하지만 카페라는 공간에 대한 아니면은 우리가 뭐 카페를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라면 너무 이제 물리적인 어떤 것만 얘기하는 것 같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또 제가 요새 방송 트렌드를 보니까 그런 걸 하더만요. 박진우에게 카페란 뿅뿅뿅이다. 뿅뿅뿅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한마디로 일단 정의를 해보시자면 어떨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도 계속 찾고 있는 질문이고. 어려우라고 한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 카페는 문화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일단 제시하신 형식에 맞춰서 카페는 땡땡땡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오늘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도 찾아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논의라던가 주제를 제시해 준 부분에도 언급이 되겠지만 이 카페라는 것의 실체, 그러니까 실질 소비가 어떤 것이냐. 빈 껍데기다라고 이제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커피 산업이라는 것이 엄청난 동력으로 인해서 수요를 조장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모종의 기능을 물론 하고, 현대사회에서 물론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 셀카존으로서의 기능으로라도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빈 껍데기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걸 감지해내고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의 실체라던가, 아니면 카페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페라는 현상을 돕아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열린 결말이네요, 현 시점에서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뭐 현대 대중의 입장에서 이제 카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안에 이제 뭐 실질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들이 뒤섞여 있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커피 산업이라는 영역이 또 있단 말이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커피 산업이라는 영역은 우리가 매일같이 카페를 방문한다고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커피 산업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업계의 어떤 최신 쟁점, 쟁점을 한번 얘기해보는 이제 자리에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어쨌든 간에 여전히 카페에서 중심적인 위상을 차지하는 것은 음료는 맞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대화 금지를 시켜도 카페일 수는 있고 네. 케이크를 안 팔아도 카페일 수 있고 네. 여기서는 공부만 하세요 이래도 네. 카페일 수 있지만 네, 그렇죠. 뭐 우린 아무 음료도 안 팝니다. 네. 하지만 카페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어색한.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음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집합인 거는 맞는데 네. 그 이제 사장님께서 주로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카페 메뉴라는 영역. 아,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신 것 같아요. 요새 뭐 스타벅스라든지 네. 아 이거 이렇게 업체 이름 대놓고 말해도 되나? 제가 삐처리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올리는 거에는. 아 유튜브용으로는 이게 안 되나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알아서 편집을 해드릴게요. 아니면은 천다방이라든지 이제 이렇게 대형 프랜차이즈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춘 가게들일수록 메뉴가 엄청 많고 네네. 가지수가 기본적으로 많고 또 분기마다 신메뉴를 내놓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가지수의 증가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흔히 생각하기로는 뭔가 나의 어떤 섬세한 취향을 저격하는 네. 그런 다양한 선택지들이 점점 마련이 되는구나.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네. 자유로운 소비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어떤 메뉴의 가지수의 거의 무한에 가까운 증가가 네, 그렇죠. 네.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들이 많아요. 우선은 그런 현상들을 그 중에서 하나만 픽업을 하면 내가 즐겨 마시는 하나만 픽업을 하면 되는 이제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네. 그거를 관장한 어떤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상징적인 테마를 하나 잡은 게 뭐 플랫 화이트와 카페라떼의 차이, 이 두 가지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그 상징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고 보니까 플랫 화이트라는 이름은 제가 최근 들어서나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플랫 화이트라고 뭐 호주 계열 카페, 호주에서 이제 건너온 이제 그 바리스타들이 많이 그 제시하는 메뉴들 있죠. 우유가 들어간 카페라떼랑 뭐 비슷한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플랫 화이트도 에스프레소 더하기 우유고, 네네, 그쵸. 카페라떼도 에스프레소 더하기 우유인데, 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구별짓는 기준은 뭐죠? 우유의 양? 그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구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원래는 두 가지는 굉장히 그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 어떤 공통지평은 같아요. 커피 플러스 우유라는 공통지평은 네. 같고 그거는 어떤 문화를 특정할 수 없는 인류 공통의 기술이거든요. 커피에다가 우유를 더한다는 거는 커피가 인류사에 등장한 시점부터 굉장히 우유를 쓰는 거는 그 목축업이 발달한 곳에서는 어디에나 있었어요. 차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커피에 우유를 더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고 그거는 특정 문화, 어디 거다라는 걸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오래된 문화인데 그 호주와 이탈리아라는 건 굉장히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잖아요. 고립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생해 오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문화적 특성도 입혀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투영하고자 하는 어떤 정서라던가, 이탈리아인들이 커피를 즐기는 방법, 우유를 즐기는 방법, 그리고 호주인들이 커피와 우유를 즐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그 더해지면서 각각 그 발생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초연결망이 구축되어 있는, 이 현대 한국에서 만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다른데 도대체 차이는 뭐냐, 요런 혼돈이 생겨가지고 그 혼돈을 짚어내고 해명하고 그것들을 대표로 해서 비슷한 현상들을 제가 소개를 하는 거를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했던 작업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감지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 이제 고삐가 풀려버렸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는데 막 나가기 시작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실질 효용과 표면적인 효용이 좀 다른데 그래도 카페라면은 음료가 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카페라는 거는 당장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용법만 놓고 보더라도 카페라는 공간은, 그리고 카페라는 시설은
커피를 상정하지 않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스터디 카페라든가, 우리가 뭐 지자체라든가 관공서에서도 뭔가 시설이라든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프로그램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제시를 하는 게 카페거든요. 카페라는 건 사전적으로는 네. 음료를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3의 공간을 표방하는 제3의 공간으로 정확히 기능한다는 건 아니에요. 제3의 공간을 표방하는 무언가로 전환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우리가 카페라는 거. 뭐 만화 카페. 거기는 중심은 만화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만화 네. 카페 중심은 만화책과 컵라면. 네, 그쵸. 떡볶이고. 그리고 영화 카페. 아까 스터디 카페 얘기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차려 놓으면은, 이제 거기다 카페라는 이름을 지어버리니까, 이 카페라는 건 뭐냐? 음료가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에스프레소 머신 들여놓는다든지, 메뉴판을 차림표를 차려놓는다든지, 훈련이 덜 된 바리스타를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음료를 파는 돈으로는 그런 시설, 그런 형태,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자본주의사에서 유지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 재원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처음에 소비자로서 이제 하나의 상품만 골라도 되는 그런 상태일 때는 알지 못했다가 카페라는 어떤 상징 내지는 카페라는 기호를 내가 획득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카페라는 건 뭘까라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상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사상적인 고민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처음에는 나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레코드 카페, 음악 카페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음료를 집어넣다 보니까, 해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아. 직원도 채용해야 되지. 그쵸. 1,000만원짜리 기계도 사야 되지. 제빙기 같은 것도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씩 한대지. 그것만 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콘센트 위치도 잘못 선택했네? 일거리는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덩치가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얼마나 카페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오인하고 있고, 그 오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위약이라고 할까요? 당이라고 할까요? 당의로, 위약으로 이제 작용하는 중심에 음료라는 계제가 있다. 메뉴라는 계제가 있다. 그래서 메뉴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메뉴라는 것은 어찌돼도 좋은 무언가. 약간 장식 네. 같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고삐가 풀려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들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반영해야 된다는 어떤 전제도 없고, 음료라는 것이 어때야 된다라는 전제가 없고, 네. 음료로 어떤 걸 전달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걸 좋아하니까, 머리 아픈 거 생각하는 것을 나름대로 즐기니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런 게 필수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혼돈을 경험했다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음료가 무용해지고 있다. 근데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음료라는 건 정말 무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네. 최근에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죠. 네. 아쿠아 카페 이러면은 물생활 하시는 사장님이 이렇게 막 수조 엄청 멋있게 꾸며놓은 거 쫙 전시해 놓고 이제 거기서 그런 용품들도 조금씩 판매하시면서 어쨌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멍하니 구경하면은 뭔가 어색하고 손과 네. 입이 심심하니 네. 그리고 아쿠아 카페라고 해놨으니 네. 음료를 팔아야 되니까 네. 이제 커피도 하시는. 네. 그런 데가 있나요? 이런 게 엄청 많죠. 아까 말씀하신 레코드 카페라는 네. 것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류의 모든 업체들이 만화 카페 여기까지는 잠깐 차치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업체들이 사실은 방점은 카페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카페와 음료라는 것을 동일시한다면 네. 방점이 카페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붙어 있는 레코드, 아쿠아리움,
이제 이런 식의 전문성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음료라는 거는 많은 형태의 카페에서 일종의 부가적인 것, 그러니까 떼어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건데 기능상 장식인 건데 그 장식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카페라는 어떤 형식, 공간의 형식에 대해서 최소한의 합의를 아직까지는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고리처럼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부수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게 이제 우리의 언어 속에서라든가 관념 속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에서 아주 급진적으로 해체된 카페는 사실 네이버 카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거기도 카페가 붙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장식적인 것, 뭐 부수적인 것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단순히 뭐 쉽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성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크라카우어라는 독일 철학자 양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깊게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득 사장님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이제 그런 식의 담론과도 뭔가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그래, 이미 카페는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야, 이게 카페의 본질이지를 말하기 이미 어려운 단계에 왔고, 그리고 사실 프랑스에서도 발생 초기에 카페는 석탄을 취급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더 이상 근데 한국에서 연탄 가게와 카페를 겸하고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카본이랑은 거리가 먼 장소 됐고. 근데 일단 카페라는 거는 굉장히 규정하기 어려운 어떤 복합적이고 혼돈의 공간이 되었다고 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바리스타는 대체 뭘까? 이거 이제 약간 자기 분석 시간이죠. 뭐 그런 이제 인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었을 때 뭐 이렇게 떠올리는 것들이 뭐 첫 번째는 일종의 서비스맨, 서비스맨이라는 생각, 그리고 당연히 자영업자이거나 혹은 뭐 고용된 사람일 수도 있죠. 임금 노동자일 수도 있죠. 바리스타인데.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떠올리고 뭔가 예술가 이미지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여러분 아시죠? 미슐랭 가이드 도쿄편에 몇 번 연속으로 올라간 그 지로라는 장인분의 초밥집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분 좀 작고 하셨죠.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이제 지점 2개를 아들이랑 제자한테 각각 물려주고 작고 하신 걸로 아는데, 약간 그런 지로 같은 초밥장인의 모습과 연결되는 어떤 장인의 이미지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사실 다양한 이미지들이 혼재돼 있고 또 대중들의 기대도 복합적인 것 같은데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무엇입니까? 그 정의대로라면 원칙적으로라면 커피를 다루는 사람이죠. 커피를 다루는 사람인데 바리스타 그 커피 체인에서 이제 그 밭에서 이제 커피가 자라서 뭐 그것들이 이제 후처를 가공을 통해서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제 그 손님한테까지 이렇게 오기까지가 이제 어떤 일련의 커피 체인 혹은 커피 발자국이라고 한다면 커피 발자국이 제일 말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커피 체인에 있는 사람들하고 커피 체인에 속해 있는 수많은 직종의 사람들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는 게 이제 최종 소비자를 직접 만난다는 거죠. 이제 최종 소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커피는 나면서부터 작물로서 나면서부터 이제 바리스타한테 올 때까지는 이거는 어떤 그 교환 가치를 가지는 교환 가치 담지물 성격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소비자들이 경험했을 때 좋아할 만한 커피, 잘 팔릴 만한 커피를 수매를 하고,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뭐랄까요, 의미 그 자체로 경험을 하시잖아요. 손님들은. 오늘 2인과 한 마리의 대담. 이 카페 멍멍입니다.
제가 안 쓸게요. 그래가지고 의미 그 자체로 소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교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흔히 그 말씀을 드릴 때 요 교환 가치가 이제 의미 그 자체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과정에 있는 게 이제 바리스타라는 직업이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내내 말씀드렸던 음료의 어떤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음료의 효용 혹은 카페의 효용이 재조명돼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바리스타라는 직종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바리스타라는 직종의 어떤 그 종말선언? 굉장히 스스로의 종말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이전에 이제 커피 체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거냐라는 어떤 이야기꾼으로서 네, 역할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바리스타의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뭐 강의 중에도 반복해서 함께 나눴던 얘기지만, 사실 지금의 경제적 구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소비자로서 뭐 화폐를 지불하고 뭔가 최종 결과물을 득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소비자로서 사실 내 손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그러니까 뭐 실제로 생산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산과 결부된 여러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담지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메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정말 극도로 추상화된 가치인 가격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사실 그거야말로 그 안에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어떤 기호인 건데, 가격이라는 게. 사실 그게 실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숫자지. 예. 근데 이제 바리스타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직군에 계신 분들도 뭔가 본인이 이제 최전선에 있다면, 사장님께서는 최말단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최전선이든 최말단이든 아무튼 뭔가 끄트머리에 있다면, 그리고 소비자와 직접 대면을 한다면, 이제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직접 담지하기 어려운 세계 이면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는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 뭐 그런 포부가 있으신 그렇죠. 겁니까? 장래 희망? 네, 그렇죠. 나중에 커서 그렇게 되겠다? 네, 잘 자라서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는구나. 아, 그렇죠. 예. 그 제 얘기를 풀어놓을 공간이 필요했었고, 이것들이 어떤 그 1대1 대면으로서 여기서 이제 손님들을 직접 대면하는 입장에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사진 찍는 게 취미이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영상하고 사진은 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사장님의 유튜브 장르가 독특하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강의 중에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오히려 회색의 영역이 더 넓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흰색과 검은색은 정말 끄트머리의 조금이고 이제 사실 스펙트럼으로 파악이 돼야 되는 게 지금 세계의 상인데, 이제 그런 유튜브들, 절대 가면 안 되는 카페 알려드립니다. 맞아요. 뭐 맛있는 카페 고르는 법 해서 5가지 요건 알려주고 여기에 부합하면은 좋은 카페,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정답을 주는 채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 사장님의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이제 보통은 정답은 없단 말이죠. 애매하죠. 길고 길고 애매하다. 이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길고 애매하다라는 형식 자체가 사실은 인문학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성격과도 많이 흡사하고, 왜냐면 세계가 그런데 어떡해. 세계의 모습이 그런데 그거를 재현하는 게 뭐 짧고 간명할 수 있나? 그 조회수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건 없는지. 근데 유튜브의 생태계라는 거는 또 이제 길고 애매한 영상들한테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모든 것은 구글님께서 관장하시는 거이기 때문에. 구글님이요? 구글의 어떤 알고리즘, AI의 추천 알고리즘, 뭐 이런 게 모든 걸 관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 마음을 비웠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비웠고요. 이제 천천히 제 아카이브 쌓아 나가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정신 건강에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아까 이제 잠깐 말했던 커피 산업이라는 영역. 네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그렇죠. 솔직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몰라요. 네. 네. 왜냐면 맞아요. 그렇죠. 뭐 제 관심사는 카페 방문했을 때 제 관심사는 그냥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네. 이 정도? 네. 그리고 커피는 제가 정말 미맹이라 아유, 그런 말씀 하세요. 네, 뭐 맨날 사장님이 오늘의 긴장됩니다. 커피를 바꾸시는데 네. 구분을 못해요. 저 어차피 먹어도. 네. 근데 맛있다는 건 압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피 산업이라는 영역에까지 관심을 주게 될 계기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어쨌든 여기도 업계고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네. 뭐 트렌드라는 말이 이제 너무 상업적이고 가볍게 들린다면 이제 동향이라는 거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커피 쇼를 했죠. 카페 쇼를. 카페쇼 했죠.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했죠. 네. 크게. 네. 네. 이번에는 층을 몇 개 썼죠? 층 이번에 2개 썼는데요. 2개 썼어요. 관은 지난번에는 이제 4개관 전관, A, B, C, D관 다 썼는데 올해는 하나가 줄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복도 쪽에도 전시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복도 전시는 다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한 2개관 이상, 한 1.5에서 2개관 정도 줄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규모는 많이 줄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코엑스 전시관을 4개를 쓰고 네. 층을 2개를 쓸 정도의 커피 박람회가 있다라는 거는 네. 어쨌든 거기에 출전을 하는 업체들이 맞아요. 있다는 거고 맞아요. 또 관람객도 많잖아요. 네, 솔직히. 그쵸. 엄청나죠. 네. 저도 한번 갔다가 네. 인산이네 정말 발 디딜 데가 네, 작년에 정말 대단했죠. 네. 역대 최고 규모였고. 또 하필 그때 갔네. 네. 이제 분명히 동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쟁점도 제 생각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좀 쉬고 네. 왜냐면 저희가 수업 중간에 좀 쉰단 말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자꾸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커피 산업, 네네. 그리고 그 커피 산업의 큰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커피 업계의 어떤 현안, 뭐 네. 쟁점, 네. 이제 트렌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뭐 일단 산업이 큰 것까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엄청 큰 규모의 네. 커피 산업이라는 것이 뭐 존재하고 성장했고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업체도 많고 네. 종사자도 많고 그러면 이제 최근의 동향은 무엇인지. 최근의 동향이요. 동향이랄 게 참 소비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손님들이나 아니면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 선생님 입장에서 그 느끼시는 커피의 요즘 트렌드라든가 뭐 이런 거는 어떤 걸 좀 체감하시나요? 일단 제가 커피 일자 무식인 거를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그렇다고 치죠. 예. 네. 그러니까 제 삶이라는 어떤 좁은 경험의 폭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그 가정에서 뭐 콜드브루 요런 병에 담긴 거라든가 아니면 요새는 드립백도 왜 이렇게 집에서 원래 막 갈고 하고 이거 막 이렇게 여과지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약간 녹차 티백 같이 생겨서 네, 표 해가지고 펼쳐놓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요런 편리성 편리성을 극대화하되 이게 공산품은 아니고 뭔가 내가 만들어 먹는다, 조제해 먹는다, 이제 이런 기분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왜냐면은 그런 콜드브루 병 같은 것만 봐도 물론 저는 물을 안 넣어서 먹기 때문에 조제를 할 일이 없지만 이 물과 희석을 보통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 희석비 같은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신의 어떤 테이스트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편리성을 극대화하면서 좀 자발적인 통제 이런 게 가능하게 하는 단계의 상품들이 꽤 많이 나왔다. 네, 요거는 제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제 머릿속에
갖다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레알요? 예, 이게 저는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면요. 네. 지금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말씀하신 트렌드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5년 뭐 길게 잡아봤자 10년이 채 안 되는 트렌드예요. 5년 전쯤부터 뭐 콜드브루니 뭐 더치커피니 해가지고 이제 추출한 커피를 레귤러 커피를 병입해가지고 이제 일반 카페에서 파는 형태. 그게 또 어디서 또 시작이 됐냐면 전 그 발단으로 보는 게 모 카페에서 이제 밀크티를 밀크티를 병입해가지고 이제 쪽 요만한 페트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일반 카페인데 개인 카페인데 요만한 페트병에 팔아가지고 이제 매장 내에서 판매를 하다가 그게 좀 커져가지고 뭐 온라인 판매도 하고 뭐 최근에는 뭐 편의점에도 들어갔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신 지금 굉장히 잘 되셨죠? 그래가지고 사업을 확장하신 경향이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발전해가지고 앰플 막 유리 똑 부러뜨려가지고 이제 타먹는 거 앰플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드립백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를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냐면은 개인 상품인데 개인이 소위 말하는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수제라고 하는 수제. 즉석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저 같은 바리스타가 원재료를 가지고 뭔가 기술을 투입해가지고 주문과 동시에 나오는 그런 음료가 외관상 형태는 양산품의 형태를 점점 띄어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디 가서 커피를 주문하시면은 얼음잔하고 그런 병입된 그 콜드브루 커피가 이렇게 딱 같이 나와요. 자기가 직접 따라 마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뭔가 싶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이게 뭔가 싶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카페에서 내가 주문을 했을 때 얼음잔 옆에 나오는 그 콜드브루 병도 사실은 그 카페에서 거기서 만든 건데 핸드드립을 하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게 뭔가 싶은데 그런 것들이 정확한 경향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어떤 이런 수제 말고 뭐 적당한 말이 없을까? 조제 음료의 어떤 양산품화, 양산품의 모습을 띄어가는 거. 그런 모습은 이제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그 소규모 업장에서도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그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자면은 굉장히 재원도 많이 들고 일단은 감각이 있어야 돼요. 브랜드를 하나로 이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하다못해 포토샵 툴, 그림판 툴 하나도 이제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혼자서 하려면은. 그 병에 뭐라도 붙여야 되고. 병에 뭐라도 붙여야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쵸. 이걸 따라 먹는다는 거는 공산품 같은 조제식품, 공산품의 형태를 한 조제식품이 주는 어떤 디자인적인 미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걸 추구하려면은 이제 그 개인이 업주분이 뭐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제 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카페쇼에서 트렌드로 나타나는 게 마카롱 같은 거 표면에다가 이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식품 프린터, 식용 색소를 넣으면은 마카롱이라든가 케이크 같은 거 표면에다가 심지어 커피에도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커피에 프린트를 한다고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커피 어떻게 프린트해? 식용 색소를 프린터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유 거품 같은 걸 얹어 놓으면 우유 거품 표면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식용 색소를 얹는 거죠. 마카롱 같은 거에 혹은 케이크 같은 거에다가 가게 로고 같은 거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라던가 캔시머 그게 뭐죠? 이 캔을 만드는 거예요. 그 커피를 캔에다가 담아가지고 캔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캔시머에다 넣고 그런 것도 이제 요즘 개인 카페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 카페에서 캔으로 팔아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카페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양산품의 형태를 띄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양산품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이제 식료품이라던가 아니면 음료 같은 것도 디자인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마치 개인 카페에서 이제 디자인한 것 같은 그런 우리 흔히 말하는 허연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허연 자연주의 표방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떻게 말하면 이제 횡한 디자인. 횡한 디자인.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지대에서 뭔가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 네, 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과 제가 진행했던 강의 중에 한 챕터가 발터 베냐민이 예술론에서 뭐 얘기하는 거 아우라 개념을 가지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원본의 네. 원본성 이런 거? 네, 그렇죠. 이제 저는 진본성이라는 번역어를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우라라는 게 뭐 굉장히 일회적인 것이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맥락적인 것이고 네. 대상에 내재한다고 보기에는 이제 그 대상이 속해 있는 어떤 풍경이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사실 이런 데서 오는 느낌이나 분위기로도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모나리자여도 진품인데 우리 집 벽에 걸려 있는 거랑 루브르에 걸려 있는 거랑 뭐 봤을 때 그 어떤 압도되는 느낌이 좀 뭐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아우라라는 거를 좀 폭넓게 해석하자면 일종의 분위기,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보통 공산품들이 자신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다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말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형식적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장식을 더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했던 전략은 이게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되는 굉장히 익명적이고 사람의 손과는 무관한 어떤 기계의 산물이면서 마치 수제인 것 같은 이제 그런 포지셔닝을 취하는 그렇죠. 게 보통의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막 마트 가면은 누가 봐도 공산품 소세지여서 한 5,000개 쌓여 있는데 수제 막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런 거 있죠. 그거를 설마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5,000개를 만들었나? 이렇게 그 양피 안에다가 이거 그 양장 안에다 다 넣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수제라는 라벨을 붙일 때 뭐 꼭 금색 태를 두른다든지 아니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높은 요리사 모자를 쓴 뭐 남성의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뭐 구엄에 이런 말을 붙인다든지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상품에 대한 장식으로 많이 각광을 받아왔는데 도리어 실제로 소량 생산, 소량 판매를 하고 있는 개인 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갬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양산품의 갬성을 또 이렇게 차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어떤 갬성인지는 잘은 몰라요.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가. 아니, 선생님이 지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순적인 욕망이 실제로 있는 건지 사람들이 뭐 대량 생산품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수제였으면 좋겠고 뭐 실제 수제 상품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정연하고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산품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미지라고 하면 보통은 그런 것들인데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건지 저는 아까 그 베냐민 말씀하셔서 저도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그 진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본을 딱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커피는 이제 화면으로 보는 거랑 그 진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구사람 선생님이 딱 대면하고 마시고 할 때는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상태를 거기에 대입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진본성의 주인이 저는 진본성의 주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진본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일찍군인 거예요. 그 진본성의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인 거예요. 아까 그 양산품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제 진본성에 대한 거기에 대응하는 걸 전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보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승리인 거죠. 그 개인, 예술가, 창의성, 복제 불가능성, 일회성에서의 진본성이 있다면은 이 산업, 상품, 그리고 기술, 그리고 어떤 가상의 세계,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말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본성에 대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승리. 진본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주체들이 진본성의 추구를 기꺼이 포기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커피 트렌드에서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그 양상이고, 또 하나 비슷한 예로 재밌는 거 생각나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커피에 굉장히 마니악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우리가 콜롬비아 슈프리모, 뭐 케냐 AA, 뭐 코스타리카 따라주, 뭐 이런 커피, 예, 이 커피는 뭐 에디오피아 에가체프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라별로 이제 내가 구분 못하는 그거잖아요. 네. 아, 그거 구분하는 사람. 원산지와 맛. 그거 구분하는 사람, 저도 구분 못해요, 사실. 그 얘기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네. 하고, 그거 절대 구분 못해요. 진짜? 아무도. 바리스타도 구분 못해요? 제가 못 갖고 제가 내렸으니까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스타도 구분 못한대요. 아, 그럼요. 네. 작정하고 한 5개 카테고리 놓고 그거 계속 연습해가지고, 테스트하면 그거는 구분하겠죠. 그건 구분할 텐데, 이거 딱 갖다 놓고 하면은 절대 몰라요. 갑자기 아무도 기고만장해졌어. 아무도 몰라. 그건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구분할 수 있다는 사람들, 사실 뻥이야. 구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력을 추적하는 게 목적인데, 그 이력을 테이스팅, 추적하는 거.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네. 어쨌든 그런 트렌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좀 더 분화됐어요. 그래서 커피 이름이 더 세분화되고 어려워지고 길어지고 그랬어요. 코스타리카, 따라주, 뭐 아마폴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COE, 뭐 샵, 뭐 숫자도 붙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무작위하게 붙이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파악하고 그걸 상품의 관점으로 이제, 나는 저번에 이거 마셔봤더니 굉장히 맛있었어. 난 이게 참 좋아. 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거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종류도 너무 많고, 나누려고 마음 먹으면 너무 많이 나눌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세분화되다가, 요새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후처리. 이거는, 코스타리카 따라주, 내추럴입니다. 에디오피아 에가체프 워시드예요. 풀리 워시드입니다. 레드 허니예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얘기가 듣는 걸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기억을 못 하세요. 기억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손님들도 이제 거의 눈치를 채셔가지고. 워시드는 빨았다. 네. 풀리 워시드는 겁나 빨았다. 뭐 이런 차인가요? 그렇죠. 물에 담가요? 정확해요. 이거는 칭찬받을 게 아닌데, 워시드라고 내추럴은 내추럴하게 아무것도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걸 간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커피를 먹는다는 거는 커피 체리의 씨앗이잖아요. 씨앗을 볶아가지고 이제 물에 우려서 먹는 거잖아요. 커피 체리의 씨앗이거든요. 그런가 보네. 네, 그래가지고 씨앗에서 과육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육은 점액질이기 때문에 잘 안 벗겨져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발효를 시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썩힌다는 거죠. 썩혀가지고 점성이 좀 약해졌을 때 네. 물로 씻으면은 얘가 깨끗하게 벗겨지죠. 그러니까 덜 미끌미끌할 때. 덜 미끌미끌할 때.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볶기 직전에, 원두가 되기 직전에 생두가 되는 거죠. 그 연두색 상태. 네, 연두색 상태 딱딱한 그런 거. 그런데 사람들이 한 가지 발견을 해요. 이걸 발효시키는데, 네. 발효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불가항력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는구나, 생두에서.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에서 맛을 부여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후처리 방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물에 넣고 기계로 이거를 이제 벗겨내느냐, 아니면 그냥 그 상태를 공기 중에다가 이제 널어놓고 그 상태로 약간 발효가 되게 기다렸다가 좀 덜 미끌미끌해지면은 그걸 씻을 것이냐, 그거 내추럴. 그거 내추럴. 그렇게 할 것이냐, 요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점액질의 양에 따라서도 또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걸 점액질을 많이 남긴 다음에 씻을 것이냐, 적게 남긴 다음에 씻을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씻을 것이냐, 요거를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레드 허니, 화이트 허니, 블랙 허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컨대 말을 하자면, 원래는 그 후처리라는 과정이 이제 사실은 어떤 말 그대로 과육을 제거하기 위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로서 있었던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필요해서 하는 단계인 줄 알았는데 이 단계가 맛에 관여를 하네? 이런 걸 알게 돼서 향미에 관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요런저런 변주들을 해보기 시작했다. 지금 최신 트렌드는 뭐냐면은 말이 좀 어려운데 에어로 아나보닉이라는 후처리 방식이에요. 지금 대두되는 에어로 아나보닉.
보닉. 그거는 와인에서는 굉장히 오래 썼고 연구가 많이 진행된 후처리 방식이에요. 발효 방식이에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무산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산소가 없는 건 아니고, 산소 농도를 조절하면 기계 탱크에 넣고 산소 포화도를 조절하면서 특정 미생물만 내가 선별적으로 배양을 해서 그 미생물이 생산한 유기물의 효과를 거두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긴 즉슨 뭐냐면은 어떤 커피는 먹어봤는데 너무 분명하게 시나몬 향이 나. 시나몬 향이다. 네. 어떤 거는 너무 분명히 레몬이나 딸기나 복숭아 향 뉘앙스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 시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미생물을 배양해서 그 미생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향을 그 미생물을 더 배양하거나 좀 덜 배양하거나 해서 커피의 뉘앙스를 바꾸겠다는 시도예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제조를 하는 인간들이 산소 포화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 통제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놓고 이제 그 안에서 산소 포화도에 따라 더 많이 증식하고 덜 증식하는 미생물들이 갈리는데 그 미생물들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 커피에서 어떤 향이 발현되는지에 대한 프로필이 다 정리를 해놓은 거고. 정리를 해가고 있죠. 해가고 있는 것이고.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A 미생물이 어느 정도 산소 포화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 계피향이 난다 쳐요. 그러면 이 계피향이 난다라는 게, 저 같은 이 미맹, 후각맹이 이렇게 느껴도, 이거는 완전 레알 계피인데? 라고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정말로요, 정말로. 진짜 계피라는 걸 알면은, 보통은 계피라는 걸 몰라서 모르는 거지, 계피라는 걸 알면은, 느낄 수 있을 정도. 복숭아라는 걸 알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분명하게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좀 비싼 카페를 가거나 바리스타 분이랑 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를 가면 이렇게 커피를 주시면서 특히 이런 드립 커피를 주시면서 이거는 어디서 난 어떤 원두인데 드셔보시면 뭐와 뭐의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하면 제가 먹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느껴지거든요. 그건 뉘앙스라는 거는 그분은 복숭아다, 체리다, 바닐라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내 코에서는 그게 감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수준으로 향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가향이냐 아니냐 논란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시나몬 넣은 거다. 그럼 백날 넣어봐라 이런 맛이 나나 이렇게 논쟁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리고 가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거 의미 없고요. 가끔가다 되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건 있죠. 그러니까 난 그걸 못 느낀다. 그거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커피에서 나는 향미를 인간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커피라는 음료 자체가 뭐가 되느냐, 커피란 그 음료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까지 저는 다가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화합물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맛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화학적인 이해도가 높아지고 기계공학적인 처리도가 기술도가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제로 베이스에서 그동안은 뭔가 인간이 그래도 통제를 완벽하게 할 수 없었던 어떤 자연의 영역, 우연의 영역에서 결정되던 요소들이 있었는데 커피 맛과 맞아요. 향에 있어서도 우리도 와인을 먹으면서 때루아니 뭐니를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인간이 완벽하게 숙성이나 병입은 통제할 수 있겠지만 그게 생산되는 지역의 어떤 땅의 프로필 이라던가 그 해의 작황 같은 거는 사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우연성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이라는 게 확률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재밌기 때문에 이것의 때로와는 어떻네요. 뭐 역시 몇 년도 어디 와인이 가지고 있는 뭐 그런 풍미를 고스란히 갖고 있는 이런 말 했던 건데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까지 되짚어보면, 이 시점에서 되짚어보면은 인간이 아름답게 느꼈던 거, 인간을 뭔가 벅차게 만들었던 거, 숭고하게 만들었던 거는 피치 못할 뭔가였어요. 피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님께서 네네. 다른 향을 입히면 커피가 아니지 않을까요라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양 커피가 커피냐? 그럼 원자 단위의 화합 물질을 조합해가지고 커피 맛을 나게 했다면은 그건 커피라고 볼 것이냐? 그러면은 커피 맛에는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화합물을 조합해서 만든 커피 맛이라는 거는 어떤 커피 맛을 지향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라는 거, 장르라는 거, 그런 것들, 뭔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이어나가 본다면, 뭔가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었던 것. 그쵸. 그런 것들이 주는 요소들이 더 많았던 거거든요. 과거에는 뭐 자연이 만들고 인간이 완성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자연 됐어. 됐어. 자연 다 파악했으니까 자연 됐어. 파악 끝났어. 이제 넌 참견하지만. 이 정도 수준까지 이미 이 정도 왔다. 수준까지 이미 왔어요. 또 요즘 회자되고 있는 게, 음료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게 비스포큰이라는 위스키 회사예요. 위스키 회사는 아니고 이제 스타트업인데 뭐냐면은 위스키라는 것도 처음 이제 그 곡물을 발효시켜가지고 증류를 시켜서 이제 원주를 얻어요. 그럼 한 뭐 99%, 98%에 가까운 이제 순수한 알코올, 에틸 알코올이 얻어져요. 이걸 원주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이만한 오크통에 넣고 숙성을 시키고 또 희석시키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0도짜리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건데, 비스포큰이라는 회사는 제시하는 게 뭐냐면 30년 기다릴 거 없다. 30년씩이나 왜 기다리냐? 왜 기다리냐? 발렌타인 30년 산. 우리 원주 갖다 주면은 너 이 중에서 뭐 발렌타인만 내고 싶어? 발렌타인 30년만 내고 싶어? 그럼 우리가 일주일 만에 그걸 만들어 줄게. 이걸 제시하는 회사예요. 거기서 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제 주재료가 되는 이제 순수한 에틸 알코올을 이제 오크통 속에다 넣어놓고 한 몇십 년 이제 묵히면은 오크통에 있는 성분들이 녹아 나와서 갈색으로 색깔도 띠고 향도 입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인류는 어떤 그 동경해왔고 즐겨왔던 건데, 그런 풍미를 갖는 마이크로 칩을 넣는 거예요. 그 원주에다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 타고 뭐 가루 타듯이 거기다 타는 거죠. 타가지고 그 스텐통에 넣고 일주일 정도를 둔대, 숙성을 시킨대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이 비스포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이크로 칩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왜 우리가 훈제할 때 쓰는 그런 칩이라고 말하는 그 나무 조각들을 생각했거든요. 그게 정말 작아서 분자 다니는 거죠. 그걸 넣고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 30년산 뭐 맛이 똑같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사람들의 선호라는 거를 항상 마주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과연 좋아서 선호하는 거냐, 아니면 그걸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호하게 된 거냐. 아까 적응하는 거냐. 네, 적응하는 거냐, 선호하는 거냐. 이런 문제를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진짜 그 문제를 온 인류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제가 카페라는 걸 처음 시도해보면은, 이 홈파 방송에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완전한 자유도를 얻게 되면은, 그 홈파 방송 속에서 우리는 음료라는 것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좀, 잃어버리고, 그건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선호라는 것의 해석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후자가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고 계속 접하고 적응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되는 그런 걸로 판단한다고 치면 이거는 뭐 거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렇죠. 봐도 과언이 아닌 건데. 맞아요. 뭐랄까요? 굉장히 모든 가치가 해체되는 우리가 가치 없음을 목도하게 되는 순간이 정말 코앞까지
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건 내내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복원해야 되고, 가치를 복원해야 되고, 가치를 찾아야 되고,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가치 없음 속에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는 양상은 계속될 거고, 그것들이 우리를 말하자면 속이는, 세뇌하는 어떤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가치가 없다면 가치 없음을 인정해야 되고, 약간 그런 주의신가? 그러니까 해체된다면 그것을 그냥 현실로서 대면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또 새롭게 만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를 또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그런 고민의 기회까지 여기서 이제 고전의 가치를 지켜야 해. 음료가 위협받고 있어. 음료를 지켜야 해. 전통을 회복해야 해. 회복해야 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새로 올 수 있는 가치조차도 우리는 맞아들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스포큰에서 하는 위스키 얘기를 또 듣다 보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스키 가격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 본격적인 위스키라고 말을 하는 건 어쨌든 간에 숙성 연수가 길어질수록 가격대가 같은 라인업 안에서 올라가는 게 순리고,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숙성을 하는 동안 보관하는 장소라던가 아니면은 뭐 퀄리티 컨트롤이라던가 아니면 뭐 나중에 블렌딩을 하게 되면 그 블렌딩 비율에 대한 어떤 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가격이 산출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안 마시고 이거 참았다. 거기에 대한 노고. 아까 양조장 주인이 먹어치우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현사. 뭐 인정? 내가 안 먹었다. 인정? 30년을 참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비스포큰이 약속하는 이제 그런 식의 신기술,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일주일 만에 30년치의 숙성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완전히 정착한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흔히 통용하는 뭐 12년산, 15년산, 17년산, 21년산, 30년산 이렇게 가치를 매김하는 것 자체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달라질 수도 있겠죠. 위스키 라인업 자체가 아예 구성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가성비로는 비스포큰 위스키를 못 이기겠죠? 왜냐면 그거는 뭐 장소도 안 들지, 참을 필요가 있나? 뭐 일주일은 참아야겠지만 어쨌든, 훨씬 저가로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러다 보면 결국 똑같은 내용물 자체는 동일한데, 맛도 동일해, 향도 동일해, 둘 다 30년 숙성한 위스키의 맛과 향이에요. 근데 비스포큰의 마이크로칩으로 낸 결과물과 실제 완전 옛날 방식, 정말 오크통 안에 30년을 묵혀놓는 방식으로 만든 위스키는 또 서로를 차별화하는 어떤 구조를 새로 세우게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도 굉장히 커지겠죠. 저거 다 가짜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뭐 이런 논쟁도 있죠. 그 옷값이 왜 몇백만 원씩 해야 되냐. 뭐 명품? 표딱지 하나 붙어 있다고. 가방이 왜 몇천만 원씩 해야 되냐. 그러면은 뭐 한쪽에서는 또 거기에 또 대응을 하고 해명을 하기 위해서 뭐 원가다. 네가 악어 가죽 원판 봤냐. 그거 뭐 흠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런 논쟁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롱이라던가 그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완전 나오긴 나올 거예요. 더 심해질 거고요. 내용면으로는 동일한 대상을 두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비스포큰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고전적인 방식의 30년산을 선택하느냐, 이제 이것도 가격에 따라서 굉장히 계급적으로 달라질 거고, 그리고 그 명품에 대한 어떤 변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솔직히 내용물은 동일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굳이 거기에 뭐 로스가 개입하고 뭐 관리의 노고가 개입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과거의 방식을 선택하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런 소비력이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의존했던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우연이나 뭐 자연적인 것들에 의존했던 부분들이 이게 또 별개의 어떤 상품 을 구성하는 하나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걸 굳이 해. 그래서 하이엔드야. 약간 이런 식의. 그렇죠. 그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누려왔던 건 그런 가치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의뢰라고 하는 거, 사실이라는 걸 존재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생산되기도 하거든요. 사실이라는 건 그런 수행
수행성과 사실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어떤 가치들, 그런 것들을 그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일견 허영이라고 불렸으면 허영이라는 그 자체로 인정해야 되고, 네. 허세라고 불렸으면 허세 그 자체로 인정해야 되고, 허례허식이었다면 허례허식으로 너무 많은 값어치를 지불하는 건 아닌가. 혹은 그 정도를 가격은 지불을 하고 그 정도 희생은 지불하면서 우리는 얻을 만한 것인가. 그 허례허식으로 치부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그걸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 동력이 되는 게 저는 인문학이고 선생님이 하시는 것 같은 지금 이런 식의 강의 수업 내용이라고 전 정말로요. 음식에 대해서 기호학적으로 음식을 기호로서 해명하고 뭐 또 음식 문화 전체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 이제 그거 안 하는데 기호학. 아, 그래요? 앞으로 좀 딴 거 하려고. 왜 업종을 바꾸세요? 아예 뭐 툴은 다르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수강생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본인의 유튜브에서 락항 얘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의 세계에 살고 있으면 부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의 대상물들, 우리 앞에 있는 대상물들을 정말 물질 그 자체의 날 것으로 대면한다기보다 사실은 한 번씩 다 개념화되고 언어화된 것으로서 사실 의미작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우리가 어떤 대상을 뭐라고 명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의미 부여하는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욕망의 문제도 건드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자기 분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여기에 끌리나? 나는 왜 이런 식의 플렉스를 하고 싶어 하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 사장님은 또 그런 입장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허례고 허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신 것 같아요. 절대로요. 오히려 미래 가치는 거기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정확히 해명해야 되고, 그게 문제인 거는 오히려 우리가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카페를 하다 보면은, 이런 걸 하다 보면 부동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되게 많았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게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이었어요. 마을을 만든다. 네, 마을 만드는. 그럼 과연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냐? 그리고 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러면 마을이라는 그 가치를 가진 그런 어떤 대상물을 여기 이 시점에 재현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공통적으로 이제 감각하고 있는 어떤 합의된 바는 없지만 어떤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마을이냐. 이런 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그냥 아까 얘기했던 레트로토피아로서의 마을을 상정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한지붕 세가족 시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겠죠? 한지붕 세가족 순돌이가 뛰어놀던 그런 동네, 그런 마을을 상정하고 그걸 제시하는 것이냐?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마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것이 그 새로운 일상이냐, 아니면은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 순간적인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없고, 그냥 그리워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마을 만들기라는 걸 제시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요식업계에서 되게 비슷한 게, 되게 흡사한 게 저는 수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제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제.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수제라는 말 쓰기 싫다고, 손으로 직접 만든, 뭐, 손님들도 오셔서 저한테 그러세요. 로스팅 직접 하세요? 로스터가 저기, 이제, 커피 볶는 장치가 저기 마련되어 있을까? 로스팅 직접 하시나봐요?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저한테는, 제가 그걸 인정했을 때 저한테는 이득이 있겠죠. 그분은 제가 굉장히 실력이 높은, 커피 장인으로 봐주실 테니까. 근데 저는 그게 좀 껄끄러운 게, 직접 볶아서 뭘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직접 볶아서 뭐냐. 저는 직접 볶는 게 뭐냐면, 우연히 제가 거기에 대한 기술을 얻었고, 첫째는. 둘째는 단가 문제거든요. 단가 문제. 네. 직접 볶는 게 훨씬 싸요. 제가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고. 본인 공임 생각 안 하니까 훨씬 싼 거잖아요. 공임, 네, 그렇죠. 자기 인건비는 다 빼고 생각해.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기여하는 거냐. 직접 만들어서 어디에 기여하는 거냐. 수제 마카롱이면은 더 맛있고, 아니면은 기계가 이제 꼭을 짜주면은 좀 덜 맛있고 이런 거냐. 어쨌든 우리도 블렌더 쓰고 꼭을 짤 때도 요새 기계로 짜고 다 하잖아요. 심지어 저 로스터기도 로스터 기잖아요. 그쵸. 기계죠. 요새는 또 저것조차도 이제 컴퓨터로 해요. 저것도 이제 그 프로파일
그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은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적용하고 막 그래요. 막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그대로 로스팅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세상이라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수제로 하세요. 프라이팬에 볶으세요. 후라이팬으로. 그러니까 후라이팬으로 볶은 거 이게 어디에 기여하는 거냐. 근데 이것도 기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맛보다는 이제 저희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만 드시고 워낙에 소량씩만 드시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소일거리. 그것도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전면화해야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오렌지를 직접 짜서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짜는 기계가 있고요. 저희 집이 오렌지 농장을 해서 오렌지를 엄청 싸게 구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식의 그 모티베이션이 있다면은 직접 짜서 만드는 오렌지 주스라는 걸 전면화해야 되는 거냐. 그럼 그 가치는 어디에 기여하는 거냐. 그 수제라는 가치는 어디에 기여하는 거냐. 내가 편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돈을 절약할 수 있고, 내가 편한 거고, 내가 싸게 질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바닐라 시럽은 직접 만들어 쓴단 말이에요. 직접 만들어 쓴 바닐라 시럽으로 만든 바닐라 라떼. 이런 걸 전면화할 계제가 되는 거냐? 왜 바닐라 시럽을 직접 만드냐? 본인이 직접 만드시는 이유는? 바닐라가 있고요. 바닐라를 어느 정도 구비를 해놓으면은 요모조모 쓸 때가 많아서 어느 정도 재고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소비는 해야 돼요. 근데 그 바닐라 시럽 안 만드는 정도면은 소비량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일부러 사서 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바닐라 직접 사고 그걸로 이제 뭐 시럽도 만들고 가끔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만들고 뭐 쓸 때 또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설탕에도 넣고. 이것도 결국은 바닐라 시럽 끓이고 하는 본인 공인 빼면은 어쨌든 싸기도 하고요. 근데 바닐라는 좀 더 비싸가지고 그건 의미가 없는데. 빈이 좀 비싼가요? 네, 빈이 좀 비싸요. 그 빈의 어떤 재고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제라는 가치, 수제라는 의미는 저한테 기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좋은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일정량의 바닐라 빈이 이곳에 임하시게끔. 저의 어떤 도구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럼 만약에 수제 바닐라 빈이라고 메뉴판에 써놓으면은 손님한테 어필하는 거잖아요. 손님한테는 어떤 기여가 있느냐? 손님한테는 전혀 기여가 없거든요. 손님한테는 전혀 이득이 없어요. 수제니까 직접 만들어서 더 맛있잖아. 더 첨가물 더 안 넣었을 거 아니야. 전혀 거짓말. 첨가물도 비싸요. 첨가물도 정성이 있고 배려가 있어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시럽이 얼마나 상태가 변한다고 첨가물까지 넣어가지고 유통을 해요. 단가가 있는데. 첨가물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수제라는 거는 참 전적으로 의미의 문제일 수 있는 그렇죠. 어설픈 수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가면은 수타면 하는 데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아주 오랜 기간 수타로 면을 뽑아왔던 분이 빼는 수타면이라면은 다시기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어설프게 뽑은 수타면보다는 높은 확률로 기계제면이 맛있어요. 그리고 면도 균일하게 나오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어설프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표준화된 대량 생산이 맛있는 경우들이 또 있죠. 많이 넣고 끓여야 되는 거라든가. 맞아요. 맛이라는 거는 대부분 대량 생산이 유리해요. 그 대량 생산이라는 거 공장제가 그 양산품이 맛이 없는 거는 넘어야 될 벽은 뭐냐면은 오히려 유통과 보관이에요. 유통과 보관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조금 더 퀄리티가 낮고 그렇지 음식은 모르겠어요. 음식은 다는 모르겠는데 음료는 전적으로 어느 정도 생산량이 확보가 되면은 훨씬 더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사실 음식도 엄청 섬세한 디저트나 분자요리 이런 계열을 제외하면 디저트가 추구하는 어떤 아주 기계적인 정갈함이라던가 외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굉장한 아이싱, 아주 표면이 고른 아이싱이라던가 이런 건 누가 기계가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추구한다면 기계한테 맡기는 게 더 나아요. 직접 만들었다라는 건 어디에 기여하는 거냐, 과연. 이런 거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이런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언어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미 화학이 극단적으로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뭐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실제라는 거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음식이나 음료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나오면 뭐 기계, 화학 이런 카테고리가 붙었을 때 뭔가 불신하고 왠지 불안하고 네. 이런 기분들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음식이나 음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포지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유함으로써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섭취함으로써 내 신체 일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소유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더 좀 뭔가 해로운 게 있지 않을까? 뭐 화학이라고 하면은 몸에 안 좋지 않을까? 뭐 기계로 했다고 하면은 혹시라도 해롭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불안이 또 일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뭐 이제 그런 어떤 대량 생산 이런 체제들이 확립될수록 오히려 해썹 인증 같은 것들을 취득하기가 더 쉽고 그러니까 네. 일정한 위생 기준이라는 거. 근데 뭐 이 해썹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 기준 자체에 대한 여러 장점이 있지만 맞아요. 그것도 좀 따져봐야죠. 하여간 일정한 위생 기준을 도달하기도 쉽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언어로 표현되는 것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아까 초반에 오늘 되게 진도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 네. 시간 안배 잘하고 있다. 이 얘기 했는데 네. 방금 커피 엄청 산업 많이. 얘기하면서 그 오, 세상에. 망했죠? 근데 우리 수강생분들은 좀 전문적인 얘기여가지고 내밀한 얘기여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은 좀 다 이해하세요. 제가 항상 배- 분량 조절 실패하는 네. 걸 매번 보여드려서 배경 설명하느라고 그랬지. 그리고 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가 약간 그 인문학의 어떤 딜레마기도 한데 사실 저는 인문학은 누구나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인문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뭐 한국에서 인문학이 위기다 어쩌다 하는 거는 다 인문학자들 탓이 맞아. 그리고 그 중에 저도 있어요. 저도 그 탓을 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외면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항상 내용과 표면을 조금 구별하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면만 봤을 때는 인문학 대융성의 시대예요. 완전 대인문학 시대야. 뭐 커피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주 멋진 콜라보로 네. 커피 인문학이라는 분야도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땡땡 인문학들이 네. 있고 인문학이라는 이름이 참 모든 것의 뒤에 붙이기가 굉장히 좋은데 뭐 저야 이제 워낙에 제도화된 그 대학 교육 안에서 인문학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뭐 인문학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문학, 역사학, 철학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도 좀 너무 유연하지 못한 방식일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무수히 많은 뭐 커피 인문학, 뭐 미술 인문학, 뭐 있죠? 최근에? 하여간 뭐만 붙이면 다 인문학이야. 다 인문학이야. 식물 인문학, 식물의 인문학. 뭐 근데 이제 이 커피 인문학 뭐 이런 이제 분야들도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발굴이 된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발명이 되고 커피 인문학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도 발명이 되고 관련해서 커피 강의도 되게 많아진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수업 특히 커피는 뭔가 배워야 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저는 그걸 되게 벗어버리고 싶은데 바뀌고 싶은데 커피에 관심이 가지기 시작해서 내가 어디 커피를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어 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커피 학원을 등록하는 거죠. 그 바리스타 학원? 네, 바리스타 학원. 저는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계신 강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네. 나름대로 그 일가견이 있으시고 거기에 되게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이겠지만 저는 이제 너무 웃자라는 경향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제 머리만 커진다. 네, 어떤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 대중을 상대하는 선생님들 지금 이제 그 대중 여러분들을 상대하고, 대중 강연을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렇게 대중이라고 이제 범주화시켜서 말하는 것조차도 좀 그런 게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질의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완결성 있는 뭔가를 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안 드려요. 네, 그쵸. 못 드려요, 사실. 사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완결성 있는 것들을 뭔가를 드려야 된다. 내가
시작이 이랬고 끝이 이래서 결과는 이렇습니다라는 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재화 가치, 교환 가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돈으로 매겨지잖아요. 그럼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고, 완결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성취 수단이 있어야 되고, 성과 지표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거는 인정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동료로서 초대하는 초대 언어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카페라떼, 플랫화이트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커뮤니티 가보면은 뭐 그런 글들도 되게 올라오거든요. 카페라떼랑 플랫화이트랑 무슨 차이냐. 뭐, 플랫화이트 어떻게들 만드시나요? 지금은 거의 정형화 됐는데,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얘기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것. 뭐 제가 이제 문제를 삼아서 문제화 시켜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는 그 이야기로서 완결이 됐잖아요. 네. 그게 뭐 얘기가 말이 되는 거는 아니 되든 간에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렇다라고 해서 딱 완결이 됐는데 어쨌든 업계에서 정리했다. 네,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우리 지금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그게 이제 시대상이 바뀌면서 벌어진 어떤 오류들이고 네.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라는 어떤 진행형의 대답을 우리가 건네고 소비자들도 그 진행 속에 이제 초대를 해서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좀 그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내가 모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직업인으로서 되게 중요한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면 전문가성을 어떻게든 담지해야 된다. 네. 이런 강박을 갖게 되고 네. 그 전문가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검증되냐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 그럼 내가 모르는 게 없어야지. 네. 이야기 완결성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겁니다. 그리고 뭐 강연 시장에서는 이제 특히나 아주 쉽게 모든 내용을 아주 쉽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일종의 뭐 강연자의 전문가성이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지식인의 전문가성이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일단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 연구자와 강의자라는 거는 사실 분리도 할 수 있는 개념이고 그 동료로 초대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좀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만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대중 강연 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 저도 대중이고 네. 우리 같이 대중이잖아요. 원 오브 어스. 일단 대중을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진리멸렬한 엘리트주의예요. 사실. 다 같은 입장이죠. 뭐 그렇다고 이제 대중이라는 말을 안 쓰면은 뭐를 대체할 거냐 이거가 또 새로운 과제긴 한데 대중이라는 말을 어떤 언어로서 대체할 거냐가 과제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 동료가 된다라는 게 그 내가 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민 이런 것이 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하니까 무슨 공직자 그 자산 공개하는 느낌인데 어쨌든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답을 이렇게 내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좋은 질문과 자기 분석을 같이 해나갈 수 있게 이제 이런 관계를 그렇죠. 사장님도 손님과의 관계에서도 원하시는 거잖아요. 고민을 공유하는 거죠. 고민을 공유하는 게 이제 동료적인 관계고 답을 완결된 이야기를 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수혜고 그건 뭐냐면은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의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실. 무관심. 네가 없어도 여기는 잘 굴러가고 있어라는 거. 무관심할 수 있는 자유. 거기에 그렇죠. 대한 거죠. 참여라는 게 설 자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제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마침 이 얘기 잘하신 게 그 오늘 약간 번외 라운드자. 난 사실 이 얘기가 제일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화제성 있는 주제를 다루는 한번 동아줄을 잡아야죠. 요새 걸어야지. 레카라 그러죠, 레카? 근데 이것도 화제성이 예전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저는 TV를 안 보지만 이제 챙겨보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는데 골목 식당
골목식당이 그 중에 하나예요. 백종원 씨가 나오는. 근데 이 골목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일종의 연구 텍스트였었어요, 한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소논문을 쓰려고 네. 서론까지 썼죠. 네. 네. 언제 쓰실 건가요? 종영하기 전에는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꾸 빨리가 아니라 이제 장기 방영하기를 네.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네. 이제 이런 말씀 하셨듯이, 이 골목식당이라는 게, 회차가 길어질수록, 사실 프로그램도 조금씩 변신을 해요, 보면. 네, 맞아요. 자꾸 쓸 게 늘어나. 처음에 그냥 몇 회 안 나왔을 때 빨리 썼어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과연 이 골목식당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의 시청자들한테, 호응을 얻는 이유는 뭐 저는 몇 개 꼽을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저희가 같이 하는 강의 시간에서 얘기했던 이 전 국민을 어떤 잠재적 자영업자 그 중에서도 잠재적 요식업자로 만드는데 굉장히 특화된 이 고용 불안과 뭐 전체적인 이제 경제적 불안정성의 사회 구조라는 게 이 골목식당에 사람들이 감정이입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일단 되고, 아니, 나도 뭐 언젠가는 그 요새 또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서 이제 창업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게 뭐,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건데 책임지지 않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감정이입의 계기와 또 그 사이다의 미학이라는 게 골목식당 있잖아요. 맞아요. 빌런 전시. 그쵸. 그리고 우리는 흔히 장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통제하기 힘든 운도 좀 따라야 되고 약간 운칠기삼? 이런 식으로 저는 장사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3이 기술이고 운이 7이라는 거지. 근데 골목식당에서 그리는 자영업의 세계는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칠 운삼. 기오 운삼에 두 개가 더 있어요. 뭐죠? 절대자를 감복시켜야 돼. 백종원 씨를 일단 백종원 씨를 감복시켜야 돼. 그런 어떤 재래적인 의미가, 고전적인 재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원시적인 의미가. 그게 또 있어요. 그게 2예요? 네, 그게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기오 운삼 백종원 씨를 감복시켜라 2. 그쵸.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명확한 사실은 솔루션이라는 그 해결책을 백종원이라는 이 경영의 전문가가 전수해주고, 근데 물론 그분은 경영만 개입하는 건 아니야. 음식을 주로 많이, 뭐 본인이 이제 상품 개발도 했으니까, 해주고, 그대로만 하면 그 자영업자분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잘 따라오는 학생이 성공하고, 약간 칠칠치 못하고 막 말 좀 안 듣는 애들이 이렇게 또 그 백종원 선생님 속 터지게 하는 또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같이 복장 터져하는 미학? 그러니까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같은 미학도 있고, 그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보면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이거는 바리스타에게 듣는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자영업을 하시는 오너에게 듣는다. 이제 골목식당은, 일단 자영업자 자신과, 그리고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골목상권 회생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게 하나가 사는 것과 상권이 사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전혀 다른 문제. 특히 요즘 더 그래요. 그쵸. 상권에게 구원의 동아줄인가? 이런 좀 견해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자영업이라는 것이, 자영업의 기술, 외식 자영업의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거기서 굉장히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말 중에 이제 기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기본이 됐네, 안 됐네. 기본이 됐네, 안 됐네. 이건 기본이다. 기본이 돼야 된다. 뭐 장사의 기본을 알려주는 거다. 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이거는 그건 인정하고 가야 돼. 백종원 씨는 굉장히 스킬이 높은 기술자고. 그쵸. 한 분야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둔 사업가이기도 하고, 논문을 겸비한 사람인 건, 주지의 사실인데,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돼. 외식 자영업에서의 기본이라는 거. 사실 이제 그거는 어떤 노동으로서의 섭식생활의 확장이거든요. 외식업이라는 거는
가정식의 확장이에요. 근데 가정식의 확장이 외식업이 되지 못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더 이상 가정식이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어떤 공통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어떤 음식을 한다, 우리 가족끼리만 만들 거는 요만큼만 하면 돼. 그거는 우리 뭐 가족들끼리 할 수 있어. 네. 근데 동네 잔치가 있어. 그럼 순식간에 마을이 모여가지고 너는 뭐 하고 너는 뭐 하고 순식간에 이제 업무 분담이 돼가지고 잔치를 치러내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 통용되는 김치를 담그는 방법, 전을 부치는 방법, 뭐 갈비찜을 만드는 레시피, 그 고기를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통용이 돼 있고, 그 공통이 작동하는 어떤 그 우리 흔히 말하는 꼬뮤니타스,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뭐 물리적이기도 하고 정신적이기도 한 어떤 그렇죠, 공동체 있는 거죠? 레시피도 네. 공유를 하고 그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레시피 공유하고 뭐 그런 걸 초월하는 어떤 거겠죠? 그런 어떤 노동의 축소로서의 가정식이 있었는데, 지금의 가정식은 그런 노동의 축소로서의, 그 공동체의 축소로서의 가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가정식을 확장했을 때 노동이 될 수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더 이상 노동이지 않은 가정식이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뒷전으로 내버려 두는 거죠. 뒷전으로 내버려 두고, 어떤 그 우리가 갖지 못한 무언가, 우리가 갖지 못한 어떤 그 공통 분모, 뭔가 그 통용되는 절대 법칙, 일반 법칙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냄새를 솔솔 풍기면서, 그걸 누가 독점하게 하냐면 백종원 씨가 독점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사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인간 백종원, 그러니까 경영인 백종원, 뭐 실제 존재하는 그 사람으로서의 백종원과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으로서 표상되는 그 백종원의 어떤 의미나 상징성은 아예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백종원 씨, 그러니까 이 골목 식당에서 그 백종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기표, 기표나 뭐 장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실제 아주 여러 가지 뭐 성격과 측면의 복합체인 그 인간 백종원에 대한 평가는 좀 별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명히 골목 식당이 TV 프로그램인 이상 거기서도 백종원 씨한테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100% 백종원의 어떤 진면목을 우리가 보면서 얘기하거나 뭐 백종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 뭐 이런 건 그렇죠. 아닌 거죠. 이제 백종원이라는 어떤 뭐 기표 혹은 백종원이라는 장치가 이 TV 프로그램의 서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이라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탠스가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이 갖는 스탠스랑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동일하다. 왜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진정한 승자는 1등한 참가자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위협받지 않는 권위와, 네. 그 프로그램의 구조 자체가 심사위원의 권위를 위협할 수 없게끔 짜여져 있고, 이제 이런 것 안에서 계속해서 구원자나 해결사의 네.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시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업주들 네. 같은 분들도 뭐 일종의 이제 제가 아까도 속 터져 하면서 그 속 터지는 맛에 보는 드라마? 네. 이제 이런 어떤 서사를 위해서 하나의 캐릭터로 네.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말하자면 이제 모든 신화에 지옥이 있듯이, 거기서도 이제 백종원 신화의 어떤 지옥도의 모습인 거죠. 너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라고 하면서 너 살아있을 때 나쁜 짓 하면 나중에 이렇게 죽어서 된다. 이렇게 된다. 죽어서 이렇게 된다. 뭐 지옥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아주 그 신화의 그 경전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일 텐데, 그런 빌런을 제시하면서 이제 그 지옥도를 보여주면서 그걸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반 시청자들이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뜨거운 댓글 논쟁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백종원 씨한테 이제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그쵸. 나는 백종원이 될 거야. 저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저 당연한 거 맞아. 저 얘기는 맞아. 근데 왜 저 사람은 저 당연한 걸 모를까? 그리고 저는 댓글들도 이제 가끔 살펴보는데 맨날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자주 봅니다.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재밌긴 재밌어 진짜. 진짜 재밌어. 재밌긴. 댓글들 보면은 제일 많은 얘기가 아니 가르쳐 주는데 태도가 이렇다니.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태도가 잘못됐어.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의 감복이라는 거. 이제 그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복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뭐 하늘도 감복하게 할 정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벽 시장 혹은 뭐 정성 이런 걸로 표상이 되는 미션 수행 이런 걸로 표상이 되는 어떤 정성을 보이라는 거죠. 그게 손님이 오는 것과는 직접적인 그 음식 맛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더더욱이 손님이 오는 것하고도 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 손님이 오는 건 이제 방송이라는 어떤 시스템이 주는 혜택일 텐데. 그치. 저는 사실 우리는 어차피 방송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일들의 진행을 지켜보게 되는데 맛집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식당들의 손님이 미어 터지는 것이 과연 그 식당 입장에서도 좋은 일인가?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방송을 보고 찾아오는 고객들은 뭐 거기에 내가 인접해서 살기 때문에 매일 와야지 이런 분들이랑은 아예 거리가 멀고 먼 거죠. 그걸 일종의 이벤트 혹은 성지순례의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 골목식당의 하위 컨텐츠인 골목식당 출연 식당을 리뷰하는 유튜버들이 대부분 방문을 하죠. 그쵸. 네, 그런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어떤 뭐 좀 다른 종류의 목적성, 그러니까 실제 골목 상권을 살리는 그 가게들이 사람들의 생활 리듬과 완전히 밀착해서 이게 딱딱딱딱 돌아가는 그런 식의 상권 조성과 무관한 목적으로 오는 일회성의 손님들은 언젠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저는 길어봤자 3달?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 쫙 빠져나가고 나면은 뭐가 폐허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골목 상권의 구원인가 구원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한다는 게 아까 구조에서도 드러났듯이 어떤 그 미션을 주고 수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절대자를 감복시켜야 하는 어떤 그 미션이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방송이라는 시스템이 매출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지. 이 사람이 그걸 여기서 가르쳐 준 거를 잘 수행해서 음식 맛이 좋아져서 이 가게의 역량이 높아져서 끌어모았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제시해주는 어떤 요령이라던가 역량 강화의 요령들을 다른 시청자들이 보고 배워서 그걸 재현하면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혹은 골목시장 때문에 몰린 손님들이 다른 가게에도 좀 이제 영향을 줄 것이다. 인파가. 낙수물 효과. 낙수 효과. 그런 걸 기대하는데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연성이 없어요. 역량이 강화된다는 거하고 강화된다는 거하고 이제 이 손님이 모인다는 거에 골목 식당이 주는 어떤 개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손님이 모인 건 그 골목 식당의 개연성이죠. 그 방송의 개연성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그냥 미미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골목 식당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 마지막 멘트가 너무 웃겼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사실 골목 식당에 대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해도 이 안에서 세부 주제를 한 5개는 뽑을 수 있고, 네, 맞아요. 2시간 반의 영상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수강생분들께 다음 강의는 외부인사 초청 대담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을 엄수해서 2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많이 넘었네요. 역시 저는 2시간 반 강의를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운명적으로 어떻게 해도 2시간 반을 하게 되네. 이제 오늘 뭐 좀 슬슬 정리를 하게 네네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전환을 해보자면, 뭐, 다양한 말을 들었습니다만, 마무리 멘트는 그런 거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손님분들께 동료가 됐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카페에서 바리스타 대 우리 수강생분들은 음료를 드시러 오시는 네. 뭐 그런 손님으로 만났을 때, 뭐, 이 카페 어떤 점에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라거나. 아까 얘기했던 이제 어떤 뭐,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 어디에 기여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말일 텐데, 손님들은 이 가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여기서 여기는 어떻게 하는 곳이지, 여기서 뭘 먹어야 되지, 이런 데 왔으면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여기서 적극적으로 찾고, 그 다두라는 걸 환경으로 이해하고,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어떤 분한테는 여기가 이제 뭐 적당히 퇴근길에 뭐 달큰하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바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로스터리 샵이자 뭐 내가 원두를 수매해가는 그런 로스터리 샵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뭐 오믈렛 맛집일 수도 있어요. 뭐 식사를 간단히 때울 수 있는 곳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뭐 작업을 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어떤 거여도 좋습니다. 어떤 거여도 좋은데, 이 자기한테 집중하다 보면, 자기의 필요에 집중하다 보면 이 공간의 형태가 보여요. 그러면은 이 공간의 형태와 이 공간이 주는 환경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게 없다고 하면 뭐 자유롭게 다른 데 가셔도 되고, 그러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그걸 또 보면서 어떤 실제라는 것을 마주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음료의 가치는 이런 것이구나. 제가 음료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해체되고 있다. 그런데 고전적인 것으로 이제 그걸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까지 향유했던 어떤 가치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언어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가능한 상태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집중해 주실 때,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이 가게를 거기에 더 걸맞는 공간으로 꾸려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물 좀 끌어오자면,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희가 인문학을 왜 하냐? 네. 뭐 이런 질문과 마주했을 때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싼 실제 환경을 최대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기 분석을 해자. 뭐 약간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카페 손님으로서 자리한다는 것도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는 지금 봉착한 어떤 그 기호 내지는 언어의 붕괴,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의미의 붕괴를 직면하고 있고,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 게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그게 불가능하면 이제 더 이상 음료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오늘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밌으셨는지. 너무.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해주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기 전에 공지 드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을 많이 하다가 못 다룬 그 미식의 역사와 현재 후반부 보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쓰신 포토 에세이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또 생각을 달리하게 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유튜브 다 선행학습하신.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완전 진짜. 그걸 보신다고? 그 긴 거. 그 긴 걸 다 선행학습하신. 저도 앞에 한 20분 정도씩밖에 안 봤거든요. 다들 그러세요. 잠자기 전에 보신다고. 되게 바람직한 태도시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음 시간이 저희 마지막 시간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벌써 그렇게 됐군요. 그쵸. 한 해가 또 갔어요. 큰일 났죠. 그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공지나 뭐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한 공지는 없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다들 고생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고 사장님은 여기서 네. 이별을 하시죠? 네,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기회가 되면 만나 뵙게 되고요. 또 제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거나 그 현장에 방문하시면은 또 좋은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감사했습니다. 조심히들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